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본 순간부터 인류의 사유를 집요하게 따라다닌 질문이 있다. 그것은 행성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다. 은하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바깥, 언젠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빛의 바깥, 그리고 어쩌면 공간 그 자체의 바깥에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멈춰 세운다.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장막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더 많은 우주가 펼쳐져 있는가? 아니면 완전한 무가 기다리고 있는가? 혹은 인간의 언어와 직관으로는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주의 전부가 아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일 뿐이다. 실제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 너무 커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 이 모든 은하와 별과 암흑의 바다조차도 무한한 대양 속의 원자 하나보다 작을 수 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이다. 이 말은 우주론에서 너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익숙하게 들린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전체 우주가 아니다. 그것은 빛이 우주의 나이 동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영역. 다시 말해, 현실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낸 극히 제한된 범위다. 왜 우리는 현실의 일부밖에 볼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빛의 속도에 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상상조차 어려운 속도다. 그러나 우주의 규모 앞에서 빛조차 느리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지만 그 빠름은 오히려 우리에게 한계를 만든다.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다. 그 거리 하나만으로도 인간의 일상적 경험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데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이다.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빛이 이동하려면 930억 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 우주의 한 끝을 향해 빛을 쏘아보낸다 해도 그 빛은 930억 년 뒤에야 반대편에 닿는다. 그 시간의 깊이를 생각해보라. 인류라는 종이 지구에 등장한 것은 대략 30만 년 전이다. 공룡이 사라진 것은 약 600만 년 전이다. 지구가 형성된 것은 약 45억 년 전이다. 그러나 930억 년은 그 모든 시간을 훨씬 넘어선다. 그 빛은 태양이 수명을 다한 뒤에도,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와 합쳐진 뒤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먼 미래 속에서도 여전히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주는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배반한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이 930억 광년일 수 있는가? 빛이 가장 빠른 존재이고 우주가 138억 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는 최대 276억 광년이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역설의 해답은 공간 그 자체의 팽창에 있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할 때 은하들이 폭발의 파편처럼 이미 존재하는 공간 속을 날아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훨씬 더 낯설고 근본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현실의 바탕이 되는 직물 자체가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빵 반죽 속에 건포도를 떠올려도 좋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건포도들은 서로 멀어진다. 그러나 건포도들이 반죽 속을 스스로 달려가는 것은 아니다. 반죽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이의 거리가 커지는 것이다. 우주의 은하들도 이와 비슷하다. 은하들은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공간에 실려 서로 멀어지고 있다. 풍선 표면에 점들을 찍어놓고 풍선을 불면 점들은 서로 멀어진다. 그러나 점들은 고무 표면 위를 기어가는 것이 아니다. 고무 자체가 팽창하면서 점들 사이에 거리가 증가한다. 우주도 이와 같다. 다만 그 풍선의 표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 전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것은 보통의 운동과 완전히 다르다.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자동차는 공간 속을 이동한다. 공간은 그대로 있고 물체가 그 안에서 위치를 바꾼다. 그러나 우주의 팽창에서는 공간 자체가 변한다. 모든 지점은 모든 다른 지점에서 멀어지고 있다. 물체가 공간 속을 지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물체들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팽창은 시간의 시작부터 계속되어 왔다. 먼 우주에서 출발한 빛은 수십억 년 동안 우리를 향해 이동했다. 그러나 그 빛이 이동하는 동안 우리와 그 빛의 출발점 사이의 공간도 계속 늘어났다. 빛은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앞에는 더 많은 공간이 생겨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은하에서 나온 빛이 130억 년 동안 우리를 향해 날아왔다고 하자.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 은하가 130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빛이 이동하는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했다. 그 결과 그 은하는 지금 약 46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을 수 있다. 빛은 130억 년 동안 이동했지만 그 출발점은 그 사이에 훨씬 더 멀어졌다. 이것이 우주가 138억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현재 460억 광년 떨어진 영역에서 온 빛을 볼 수 있는 이유다. 양쪽 방향을 모두 고려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이 된다. 따라서 빛이 물리법칙을 어긴 것은 아니다. 빛은 여전히 빛의 속도로 이동했다. 그보다 빠르게 달린 것은 어떤 물체도 아니다. 다만 공간 자체가 늘어났다. 우주는 우리의 일상적 직관이 만들어낸 거리와 시간의 감각을 조용히 뒤틀어 놓는다. 이 한계가 바로 우주 지평선이다. 우주 지평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의 경계다. 그 너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 출발한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닿지 못할 것이다. 우주는 거의 확실히 이 지평선 너머로 계속 이어져 있다. 물리학의 방정식과 관측된 우주의 구조는 그렇게 암시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직접 볼 수 없다. 망원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빛의 속도와 우주의 나이가 함께 만들어낸 근본적인 장벽 때문이다.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우주를 보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다. 빛은 언제나 시간을 들여 이동한다. 그래서 모든 별빛은 시간의 기록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그곳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빛이 출발한 순간의 모습이다. 하늘 전체는 거대한 시간의 퇴적층이다. 달빛은 약 1.3초 동안 이동해 우리의 눈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달은 약 1초 전의 달이다. 이것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차이다. 그러나 태양은 다르다. 태양빛은 지구까지 오는데 약 8분 20초가 걸린다. 우리가 석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8분 전에 태양을 보고 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 해도 지구의 우리는 약 8분 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빛의 입자들이 여전히 우주 공간을 건너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보이는 태양은 현재의 태양이 아니다. 언제나 조금 과거의 태양이다.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의 빛은 약 4.3년 동안 이동한다. 우리가 알파 센타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4년 전 그곳의 모습을 보고 있다. 만약 지금 그곳에서 어떤 격변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몇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우주의 소식은 결코 즉시 도착하지 않는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더 깊은 과거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에서 온 빛은 약 250만 년 동안 우주를 건너왔다. 망원경으로 혹은 어두운 밤 맨눈으로 그 희미한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초기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의 사바나에서 직립보행을 시작하던 무렵에 안드로메다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안드로메다의 광자들은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여행을 시작했다. 석기는 아직 조악했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직 긴 진화의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 빛은 수백만 년 동안 쉬지 않고 날아와 지금 우리의 망막 위에 조용히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이 있다.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다. 그것은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방출된 빛이다. 우주가 처음으로 빛에 투명해진 순간의 잔광이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해 별도, 은하도, 우리가 아는 어떤 구조도 아직 존재하지 않던 아기 우주의 모습을 본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단순한 희미한 전파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오래된 사진이다. 그보다 앞선 시대는 빛으로 볼 수 없다.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과거에는 절대적인 벽이 있다. 그것은 우주가 투명해진 순간, 즉 빅뱅 이후 38만 년의 장벽이다. 이 모든 사실은 하나의 냉정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아무리 강력한 망원경을 만들어도, 아무리 정교한 관측 기술을 개발해도 우리는 우주 지평선 너머를 직접 볼 수 없다. 그것은 공학적 한계가 아니다. 더 큰 거울이나 더 민감한 감지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주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한 시야의 한계다. 처음에는 우주 지평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흐르면 더 먼 곳에서 출발한 빛이 마침내 우리에게 도달하고 관측 가능한 우주는 조금씩 커진다. 매 순간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해온 광자들이 망원경에 들어온다.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먼 우주를 보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잔인한 반전이 있다. 우주의 팽창은 가속하고 있다. 암흑에너지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성분이 공간을 점점 더 빠르게 밀어내고 있다. 먼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진다. 언젠가 어떤 영역들은 빛이 우리를 향해 이동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게 된다. 그때 그곳의 빛은 우리에게 영원히 도달하지 못한다. 10억 년 뒤에도 1조 년 뒤에도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닿지 않는다. 그 은하들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공간의 팽창이 그들의 빛보다 더 빠르게 그들을 우리에게서 끌고 가는 것이다. 결국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리의 관점에서 오히려 더 비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진으로 남기고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목록에 기록한 수많은 은하들이 하나씩 우주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이다. 그 빛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 먼 은하들은 우주의 어둠 속으로 조용히 퇴장한다. 수십억 년 뒤의 천문학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쓸쓸한 우주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바라보는 하늘에는 국부 은하군 정도만 남아있고 그 너머의 거대한 우주는 이미 지평선 밖으로 밀려나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우주가 실제보다 훨씬 작다고 결론 내릴지도 모른다. 한때 그 너머에 수조 개의 은하가 있었다는 증거는 사라져 있을 것이다. 이제 규모를 다시 생각해보자.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추정된다. 2조 개의 독립된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수 하나만 해도 대략 0억에서 4영억 개의 별을 품고 있다. 어떤 은하는 훨씬 작고 어떤 은하는 수조 개의 별을 담을 만큼 거대하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별을 모두 세면 그 수는 대략 이 영억의 1조배, 다시 말해 200섹스틸리언에 가까운 규모로 추정된다. 이 뒤에 23개의 0이 붙는 수다. 지구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보다 많고 빅뱅 이후 흘러간 모든 초회수보다 많다. 인간이 실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그 각각의 별은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수 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행성이 드문 예외가 아니라 우주에서 매우 흔한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별보다 더 많은 행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암석 행성, 가스 행성, 얼음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의 세계들이 어둠 속에서 각자의 별을 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일 뿐이다. 우리가 관측한 모든 은하, 우리가 이름 붙인 모든 별, 우리가 발견한 모든 외계 행성, 우리가 지도에 그린 모든 거대 구조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들어있다. 그것은 현실 전체가 아니라 빛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이다. 우리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 위에 서 있는 존재와 같다. 수평선까지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수평선 너머 바다가 얼마나 더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물리학은 그 너머에도 바다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바다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는 침묵한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무한한 대양 속의 물방울 하나일 수도 있다. 혹은 실제 우주의 상당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냉정한 진실은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무지가 바로 질문을 가장 깊고 두렵게 만든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바깥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 우주 지평선의 가장자리로 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 그곳에 실제 경계가 있을까?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막이 있고 그 너머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까? 직관은 그렇게 상상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우주의 지평선은 벽이 아니다. 문도 아니고 막도 아니다. 그것은 공간 속에 실제로 놓인 경계가 아니다. 우주 지평선은 우리의 위치가 만들어낸 관측의 한계다. 빛이 우주의 나이 동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범위가 그 지평선을 정의한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은하로 순간 이동한다면 그곳에서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공간은 여전히 공간이고 별은 여전히 별이며 물리 법칙은 그대로 작동할 것이다. 그곳의 하늘에도 별과 은하가 펼쳐져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우주의 끝에 도착했다는 표식도 없다. 왜냐하면 그곳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에게서 너무 멀어서 그곳 너머의 빛이 아직 우리에게 닿지 못했을 뿐이다. 더 기묘한 점은 그 먼 은하의 관측자에게도 자신만의 우주 지평선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와 은하수는 그들 우주의 가장자리 근처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을 미지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듯 그들도 우리를 자신들의 지평선 끝에 있는 존재로 볼 것이다. 이 사실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구는 중심이 아니다. 은하수도 중심이 아니다. 우주에는 관측 가능한 의미에서 절대적인 중심이 없다. 모든 관측자는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 관측 가능한 우주를 가진다. 우주는 무수히 겹쳐진 투명한 구처럼 관측자마다 조금씩 다른 시야를 허락한다. 나와 당신의 관측 가능한 우주는 거의 같다. 우리는 같은 행성, 같은 항성계, 같은 은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관측자는 우리와 다른 우주를 본다. 그들은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영역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 어떤 영역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겹쳐진 관측 가능한 우주들의 바깥에는 더 깊은 가능성이 있다. 우주 어딘가에는 어떤 관측자의 빛에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영역이 있을지 모른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만 어떤 의식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은하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빛이 누구에게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 속에 남아있다. 이 생각은 현실에 대한 감각을 바꾸어 놓는다.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어둠 속에 떠있는 작은 가시성의 거품일 수 있다. 우리는 깊고 어두운 바다 밑바닥에 사는 생물과 같다. 자신의 희미한 생체 발광이 비추는 작은 물의 영역만을 볼 수 있고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완전한 암흑으로 남아있다.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이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우리 주변의 작은 빛의 구뿐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그 빛의 구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장면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의 관측 한계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빅뱅의 잔광이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방출된 이 빛은 우주 전체에 스며 있다. 그것은 모든 방향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희미한 마이크로파의 속삭임이다. 이 신호는 별이 태어나기 전, 은하가 만들어지기 전, 우주가 아직 뜨거운 플라스마였던 시절에 정보를 품고 있다. 그 이전의 우주는 빛에게 불투명했다. 너무 뜨겁고 너무 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전자와 양성자들은 자유롭게 떠다녔고 광자는 그 플라스마 속에서 끊임없이 산란되었다. 빛은 만들어졌지만 멀리 갈 수 없었다.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광자는 몇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었다. 그 시대의 우주는 밝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빛은 존재했지만 정보를 운반하지 못했다. 광자들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흩어지며 혼란스럽게 튕겨다녔다. 그러다 우주가 팽창하고 식어가면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자유롭게 떠다니던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해 중성수소 원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을 재결합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재결합이지만 실제로는 우주에서 원자가 처음 안정적으로 형성된 순간에 가깝다. 전자가 원자 안에 묶이자 더 이상 빛을 무차별적으로 산란시키지 못했다. 우주는 처음으로 투명해졌다. 광자는 마침내 긴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바로 그 순간 풀려난 빛이다. 자유롭게 우주를 가로지를 수 있었던 첫 번째 빛이다. 그것은 138억 년 동안 팽창하는 공간을 건너왔고 지금 우리의 망원경에 도달한다. 우리가 그 신호를 측정할 때 우리는 빅뱅 이후 겨우 38만 년 된 우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배경 복사는 동시에 벽이기도 하다.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경계다. 우리는 빛을 통해 빅뱅 이후 38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38만 년은 빛으로는 볼 수 없다. 그 시기는 우주가 아직 불투명했기 때문에 어떤 광학적 이미지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다. 과학자들은 이 벽 너머를 보기 위해 다른 창을 찾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중력파다. 중력파는 시공간 자체의 잔물결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했고 2015년에 처음 직접 검출되었다. 빛과 달리 중력파는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 우주의 뜨거운 플라스마도 중력파의 여행을 완전히 막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원시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를 엿볼 수 있을지 모른다. 빅뱅 이후 아주 짧은 순간, 첫 번째 찰나에 벌어진 사건들이 시공간의 잔물결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것은 빛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시대의 흔적이다. 또 다른 창은 중성미자다. 중성미자는 거의 아무 것과도 부딪히지 않는 유령 같은 입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개의 중성미자가 우리의 몸을 통과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거의 모든 물질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쳐간다. 이 미묘한 입자들은 우주가 겨우 1초 정도 되었을 때 이미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원시 중성미자를 직접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빛보다 훨씬 오래된 우주의 기억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창들에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중력파와 중성미자를 추적해도 우주 역사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현재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장벽이 놓여 있다. 그것이 플랑크 시대다. 플랑크 시대는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43초보다 이전의 영역을 가리킨다. 소수점 아래 42개의 0이 이어지고 그 뒤에 1이 붙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이다. 그 순간의 우주는 너무 뜨겁고 너무 조밀하고 너무 극단적이었다. 우리가 가진 이론들은 그곳에서 서로 충돌한다. 작은 입자의 세계를 설명하는 양자역학과 중력과 시공간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각자의 영역에서 놀라울 만큼 정확하다. 그러나 플랑크 규모에 이르면 두 이론은 양립하기 어려운 답을 내놓는다. 중력은 양자적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된 양자중력 이론을 갖고 있지 않다. 수십 년 동안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에 매달렸지만 아직 완전한 해답은 없다. 그러므로 우주의 지평선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론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주의 가장 이른 순간에는 관측의 한계와 물리학의 한계가 서로 겹쳐 있다. 설령 우리가 우주 지평선을 넘어볼 수 있다고 해도 플랑크 시대의 장벽 앞에서는 다시 멈출지 모른다. 어떤 사건들은 단지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언어와 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우주는 우리의 눈뿐 아니라 우리의 이론에도 경계를 긋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이미 수십억 개의 은하를
지도에 표시했다.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고 그중 일부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우리는 충돌하는 블랙홀과 병합하는 중성자별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검출했고 별의 탄생과 죽음을 관측했다. 우리는 거대한 분자구름 속에서 별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았다. 초신성 폭발 속에서 별이 죽으며 무거운 원소를 우주로 흩뿌리는 장면도 보았다.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극도로 정밀하게 측정했고 그 미세한 무늬 속에서 초기 우주의 밀도 흔적을 읽어냈다. 이 모든 관측은 보이지 않는 바깥 우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우주가 큰 규모에서 매우 균일하다는 것이다. 어느 방향을 보아도 은하의 평균 밀도는 비슷하다. 우주 구조의 분포도 비슷하다. 같은 종류의 천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작은 규모에서는 복잡하고 불규칙하지만 충분히 크게 보면 우주는 놀라울 만큼 평온한 통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균일성 아래에는 더 깊은 구조가 숨어 있다. 수백만 개의 은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면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다. 그들은 거대한 우주 거미줄을 이룬다. 은하들이 강처럼 이어진 필라멘트, 얇고 거대한 벽, 그리고 거의 비어있는 거대한 공허가 서로 얽혀 있다. 필라멘트는 수억 광년에 걸쳐 뻗은 은하의 강이다. 벽은 우주적 막처럼 넓고 얇게 펼쳐진 은하의 판이다. 공허는 그 사이에 거대한 빈 공간이다. 어떤 공허는 수억 광년을 가로지르며 그 안에는 거의 아무 은하도 없다. 이 우주 거미줄은 자연이 만든 가장 거대한 패턴이다. 우리가 보는 밝은 은하들은 이 구조의 겉모습에 불과하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골격이 있다.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 않는다. 전자기력과 상호작용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오직 중력을 통해서만 그것의 존재를 추정한다. 하지만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은하도 우주 거미줄도 지금의 우리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흑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훨씬 많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발판처럼 우주의 구조를 먼저 만들었고 보통 물질은 그 중력의 우물 속으로 흘러들어가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찬란한 빛의 구조는 사실 어둠이 먼저 만든 틀 위에 얹힌 것이다. 이러한 큰 규모의 균일성과 규칙성을 우주론 원리라고 부른다. 충분히 큰 규모에서 보면 우주는 어느 곳에서 보아도 대체로 같고 어느 방향으로 보아도 대체로 같다. 이를 각각 균질성과 등방성이라고 한다. 우주에는 특별한 방향도 관측 가능한 의미의 중심도 없다. 이 균일성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이어진다. 특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극도로 매끄럽다. 그 온도를 하늘 전체에서 측정하면 차이는 약 10만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초기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균일했고 아주 작은 흔들림만이 훗날 은하와 은하단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수수께끼가 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서로 반대편에 있는 영역들은 어떻게 그렇게 비슷해졌을까? 한쪽 하늘에서 온 배경 복사의 빛과 반대쪽 하늘에서 온 빛은 각각 138억 년을 여행했다. 두 영역은 현재 약 930억 광년 규모로 떨어져 있다. 문제는 두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 출발한 빛은 다른 쪽에 도달할 수 없었다. 어떤 신호도, 어떤 영향도, 어떤 상호작용도 그 둘을 연결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의 같은 온도와 같은 통계적 성질을 가진다. 서로 만난 적 없는 두 장소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닮을 수 있는가? 서로 다른 방에 놓인 두 냄비의 물을 떠올려 보라. 두 냄비가 결코 접촉하지 않고 열을 교환하지도 않는다면 정확히 같은 온도에 도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주는 서로 통신한 적 없는 먼 영역들 사이에서 거의 완벽한 균일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지평선 문제다. 지평선 문제는 현대 우주론의 가장 깊은 난제 중 하나였다. 우리가 보는 균일성은 원인과 결과가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나타난다. 어떤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이 통신 없이 균일성을 만들었거나 초기 우주에서 우리의 직관을 압도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야 한다. 현대 우주론은 그 답을 우주 급팽창,
즉 인플레이션에서 찾는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 빛의 감옥 안에 있다. 최초의 인류, 달 위를 걸었던 우주 비행사, 사라진 문명들, 태어난 모든 별과 폭발한 모든 초신성,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까지도 이 경계 안에 있다. 지금까지 쓰인 모든 책, 불린 모든 노래, 느껴진 모든 사랑, 벌어진 모든 전쟁, 이루어진 모든 발견, 떠올려진 모든 생각이 이 930억 광년의 구 안에 들어있다. 인간의 역사, 지구의 역사, 우리가 아는 우주의 역사는 모두 이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 펼쳐졌다.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는 실제 존재의 극히 작은 일부일 수 있다. 우주 지평선은 현실의 끝이 아니다. 지식의 끝이다. 그 너머에는 미지가 있다. 그리고 그 미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규모보다 클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바깥을 볼 수 없지만 우주의 방정식은 조용히 말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리에게 하나의 감옥처럼 보인다. 빛과 시간으로 이루어진 감옥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만 우주를 본다. 그러나 그 감옥의 벽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깊은 문제가 모습을 드러낸다. 우주는 왜 이렇게 균일한가? 서로 한 번도 영향을 주고받지 못한 영역들이 어떻게 거의 같은 온도와 같은 성질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현대 우주론이 제시한 가장 강력한 해답이 있다. 바로 우주 급행창,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단지 초기 우주의 한 사건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 바깥의 크기를 암시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암시는 인간의 상상력이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거대하다. 인플레이션은 빅뱅 이후 첫 번째 순간의 아주 작은 조각에 대한 이야기다. 1초가 아니다. 1밀리초도 아니다. 10억 분의 1초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짧은, 거의 무라고 부를 만큼 작은 시간이다. 대략 빅뱅 이후 10의 마이너스 36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초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여겨진다. 10의 마이너스 36초라는 시간은 직관으로 붙잡을 수 없다. 소수점 아래 35개의 0이 이어지고 그 뒤에 1이 붙는 시간이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1초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그 극히 짧은 순간을 1초로 늘린다면 실제 1초는 현재 우주의 나이를 수없이 곱한 것보다 더 긴 시간처럼 보일 것이다. 그 상상조차 어려운 순간 동안 공간은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이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는다. 상대성 이론은 물체나 정보가 공간 속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간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같은 방식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동안 우주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37초마다 크기가 2배로 불어났다고 생각된다. 처음 들으면 2배라는 말은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핵심은 그 2배가 얼마나 반복되었는가에 있다. 우주는 한 번만 커진 것이 아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2배, 또 2배로 팽창했다. 최소한 60번 이상의 2배 팽창이 일어났다고 추정된다. 어떤 모형에서는 70번, 80번 혹은 그 이상을 말하기도 한다. 이를 60번 2배로 늘리면 백경보다 큰 수가 된다. 단순한 숫자 하나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커진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에서 2배가 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주공간 전체였다. 모든 방향, 모든 차원, 시공간의 바탕이 되는 구조 자체가 지수적으로 부풀어 올랐다. 양성자보다 작고 우리가 탐지한 어떤 입자보다도 작았을지 모를 미세한 영역이 오늘날의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훨씬 큰 크기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1초의 아주 작은 파편 안에서 벌어졌다. 이제 지평선 문제로 돌아가 보자.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대편에 있는 영역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의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기에 간결한 해답을 준다. 그 영역들은 처음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이전에는 서로 가까이 있었다.
인플레이션 이전의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 우주, 그리고 그 너머의 훨씬 더 넓은 영역까지도 극도로 작은 공간 속에 들어 있었을 수 있다. 그 작은 영역 안에서는 빛이 충분히 오갈 수 있었다. 모든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에너지를 교환하고 열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닮을 수 있었다. 그 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 서로 닿을 수 있었던 그 작은 균일한 영역은 순식간에 우주적 크기로 늘어났다. 오늘날 하늘의 반대편에 놓여있는 두 영역이 닮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먼 거리에서 신비롭게 정보를 주고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한때 그들은 서로 가까이 있었고 하나의 작은 영역 안에서 함께 균일해졌기 때문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매끄러움, 그 10만 분의 1 수준의 미세한 온도 차이는 인플레이션이 남긴 흔적이다. 초기 우주의 작은 접촉과 균일성이 가장 격렬한 팽창을 통해 하늘 전체로 펼쳐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주의 평온한 얼굴 뒤에는 거의 폭력적이라 부를 만큼 급격한 팽창의 역사가 숨어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우주가 왜 균일한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우주의 크기에 대한 충격적인 결론을 낳는다.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전체 우주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다. 어쩌면 거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930억 광년의 영역은 전부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그 바깥에 훨씬 더 거대한 우주가 펼쳐져 있음을 암시한다. 어떤 계산에 따르면 실제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최소한 10의 23제곱배 더 클 수 있다. 1 뒤에 0이 23개 붙는 배율이다. 그러나 이 숫자조차 매우 보수적인 추정일 수 있다. 이 규모를 비유로 말해보자.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그 안에 2조 은하와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원자 하나의 크기로 줄인다고 하자. 그렇다면 실제 우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실제 크기보다도 더 클 수 있다. 우주 전체를 원자 하나로 축소했는데도 그 바깥에는 다시 우주보다 큰 크기가 펼쳐지는 셈이다. 어떤 인플레이션 모형들은 훨씬 더 극단적인 수를 제시한다. 실제 우주의 크기는 10의 10의 100제곱에 다시 어떤 거대한 지수가 붙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 숫자는 완전히 써내려갈 수조차 없다. 그 숫자의 모든 자릿수를 적으려면 관측 가능한 우주 안의 모든 원자보다 더 많은 자릿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수학은 말을 하지만 인간의 직관은 그 앞에서 침묵한다. 우리는 수를 읽을 수 있지만 그 수를 이해할 수는 없다. 관측 가능한 우주 하나만 해도 이미 인간 정신을 압도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말하는 전체 우주는 그 관측 가능한 우주조차 티끌처럼 만들어버린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대략 2조 개의 은하가 있다. 각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별 주위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주가 10의 23제곱배 더 크다면 은하의 수 역시 그만큼 더 많을 수 있다. 그것은 10조의 10조배를 여러 번 겹친 규모의 은하들이다. 이것은 시적 과장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따라 나오는 수학적 추정이다. 그리고 그 추정은 실제로는 너무 작을지도 모른다. 더 긴 인플레이션, 더 강한 인플레이션, 다른 장의 역학을 가정하면 우주의 크기는 거의 무한에 가까워진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무한할 수도 있다. 우주는 유한한 영역에서 시작해 무한한 크기로 늘어났을 수 있다. 수학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 유한한 시간 안에 무한한 크기로 향하는 팽창을 허용한다. 또는 인플레이션 이전의 우주 자체가 이미 무한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무한한 우주를 더욱 거대한 무한으로 밀어올린 셈이 된다. 무한은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수학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자연수의 무한과 실수의 무한은 서로 다르다. 둘 다 끝이 없지만 실수의 무한은 자연수의 무한보다 더 크다. 무한에도 크기가 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무한 속에 있는가? 그것조차 아직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플레이션을 믿어야 하는가? 빅뱅 직후의 극히 짧은 순간에 우주가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다는 주장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관측이 요구한 문제들에 대한 강력한 해답으로 등장했고 여러 독립적인 증거와 잘 맞아떨어진다. 첫 번째 증거는 앞서 말한 지평선 문제다.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왜 그렇게 균일한지 설명하기 어렵다. 한 번도 통신할 수 없었던 영역들이 어떻게 10만 분의 1 수준까지 같은 온도를 가질 수 있었는가? 인플레이션은 그들이 한때 접촉했으며 이후 급격히 멀어졌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평탄성 문제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의 기하학은 우주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밀도가 임계값보다 크면 공간은 양의 공률을 가지고 구의 표면처럼 휘어진다. 평행선은 결국 만나고 삼각형의 내각합은 180도보다 커진다. 밀도가 낮으면 공간은 음의 공률을 가지고 안장처럼 휘어진다. 밀도가 정확히 임계값과 같으면 공간은 평평하다. 평행선은 영원히 평행하게 남고 삼각형의 내각합은 180도가 된다. 관측 결과 우리 우주는 놀라울 만큼 평평하다. 완벽한 평탄성에서 벗어난 정도가 매우 작다. 실질적으로 우주는 기하학적으로 평평하다고 말해도 될 정도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만든다. 우주의 평탄성은 불안정하다. 초기 우주가 아주 조금만 더 휘어져 있었어도 그 공률은 시간이 지나며 크게 증폭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주는 뚜렷하게 휘어진 모습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평평하려면 초기 우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평탄성을 가져야 했다. 그 정도의 정밀도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마치 연필을 끝으로 세워놓고 수십억 년 동안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아무런 메커니즘 없이 이런 정교한 조건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인플레이션은 이 문제에도 해답을 준다. 급격한 팽창은 공률을 희석한다. 작은 풍선 위에 곡선을 그려보라. 풍선이 작을 때 그 공률은 뚜렷하다. 그러나 풍선을 지구만큼 크게 부풀린다면 그 작은 곡선은 거의 직선처럼 보일 것이다. 충분히 크게 늘어나면 공률은 국소적으로 사라진다. 인플레이션은 공간 전체에 이 일을 했다. 초기의 휘어짐을 너무 크게 늘려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에서는 완전히 평평하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다. 세 번째 증거는 더욱 깊다. 인플레이션은 우주 구조 자체의 기원을 설명한다. 오늘날의 은하와 은하단은 초기 우주의 아주 작은 밀도 차이에서 성장했다. 어떤 영역은 평균보다 조금 더 조밀했고 중력으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다. 시간이 지나며 그 영역은 별과 은하로 응축되었다. 조금 덜 조밀한 영역은 공허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최초의 밀도 차이는 어디서 왔는가? 왜 초기 우주는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았는가? 인플레이션의 대답은 거의 초현실적으로 들린다. 그 작은 차이는 양자역학적 요동에서 왔다. 가장 작은 규모에서 아무것도 완전히 고요하지 않다. 진공조차 미세한 흔들림을 가진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빈 공간은 진정으로 비어있지 않다. 입자와 반입자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장들은 미세하게 떨린다. 이런 양자 요동은 보통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 머문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그것을 우주적 크기로 늘려버렸다. 원자보다 작은 흔들림이 은하단보다 큰 구조의 씨앗이 된 것이다. 오늘날 우주 거미줄의 필라멘트와 공허는 궁극적으로 빅뱅 직후의 양자적 우연성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가장 작은 세계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세계의 형태를 결정했다. 양자와 우주는 따로 떨어진 영역이 아니다.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는 시간의 첫 순간에 일어난 가장 미세한 떨림에 확대된 그림자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이 원시 요동의 지도를 보존하고 있다. 하늘 전체에 나타나는 10만 분의 1 수준의 온도 차이는 무작위 얼룩이 아니다. 그것은 초기 밀도 요동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 요동의 통계적 성질은 인플레이션이 예측한 패턴과 놀라울 만큼 잘 맞는다. 각도 규모에 따른 온도 변화의 분포, 요동 사이의 상관관계, 큰 구조와 작은 구조의 비율은 모두 인플레이션 모형이 제시한 그림과 정밀하게 들어맞는다. 이것은
막연한 유사성이 아니다. 여러 독립관측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정량적 일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현대 우주론의 중심 이론이 되었다. 과학자들이 아직 찾고 있는 결정적 흔적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원시 중력파를 만들었어야 한다. 급격히 팽창한 시공간이 남긴 잔물결이다. 이 중력파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특별한 편광 무늬를 남겼을 수 있다. 이를 비모드 편광이라고 부른다. 만약 이 신호가 명확히 발견된다면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신호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얼마나 높은 에너지에서 일어났는지, 공간이 얼마나 빠르게 팽창했는지, 인플레이션장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알려줄 수 있다. 그것은 빅뱅 이후 1초의 가장 작은 파편을 향한 창이 된다. 지금도 여러 관측 장비가 하늘의 마이크로파 신호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아직 원시 비모드 편광은 결정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탐색은 계속되고 있다. 만약 그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우주의 가장 이른 순간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그림을 얻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간접적으로 추론되는 이론이 아니라 시공간의 흔적으로 확인된 역사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질문을 불러온다. 인플레이션이 우주를 그렇게 거대한 규모로 늘렸다면 그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단지 더 많은 은하와 별과 행성이 이어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 자체가 달라지는 영역이 있는가?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은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끝나 우리와 같은 우주가 탄생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계속된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공간은 너무 빠르게 팽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 팽창하는 영역이 지배적이 된다. 이 그림에서 우리 우주는 거대한 거품 바닷속 하나의 거품이다. 인플레이션이 멈춘 작은 주머니, 하나의 포켓 우주다. 우리의 빅뱅은 전체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거품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끝난 사건일 수 있다. 그 바깥에서는 다른 거품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암시하는 다중우주다. 그것은 공상과학에서 나온 장식적 상상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의 일부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심스러운 표현이 필요하다. 다중우주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일부 인플레이션 모형의 예측일 뿐이며 모든 모형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포켓 우주들은 우리 우주 지평선 너머 원리적으로, 인과적으로 단절된 곳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곳을 직접 볼 수 없고 신호를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다. 그렇기에 다중우주가 과학인가라는 논쟁은 계속된다. 검증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아직 열려 있다. 그러나 관측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능성을 즉시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블랙홀 내부를 직접 볼 수 없지만 외부 효과를 통해 블랙홀의 존재를 확신한다. 쿼크도 독립적으로 볼 수 없지만 입자의 행동을 통해 그 존재를 인정한다. 다중우주도 언젠가 간접적 증거로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옳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전체 우주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아마도 훨씬 더 큰 현실의 작은 조각이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옳다면 그 바깥에는 단순히 더 많은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우주적 역사와 조건을 가진 무수한 포켓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중 어떤 우주는 우리와 거의 같을지 모른다. 같은 입자, 같은 힘, 같은 상수, 같은 은하의 탄생과 죽음. 다른 어떤 우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전자의 질량이 다르고 중력의 세기가 다르고 빛의 속도나 진공 에너지의 값이 다를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별이 생기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원자조차 안정되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능한 우주는 복잡한 구조를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핵력이 조금만 약하면 수소보다 무거운 원자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중력이 조금만 강하면 별은 너무 빨리 타버린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포켓 우주가 있다면 그중 일부는 복잡성과 생명을 허락하는 조건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드문 우주 안에 있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보이지 않는 것의 규모를 열어젖힌다.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창문일 수 있다. 어둠 속 거대한 집에 난 작은 창문 하나. 그 창문 너머에는 방이 더 있고 그 방 너머에는 또 다른 방이 있으며 어쩌면 집 자체가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실제한다. 측정할 수 있고 사진으로 찍을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 그것은 우주론의 단단한 토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한계다. 인플레이션은 그 한계 너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존재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한다. 우리가 아는 모든 별과 은하가 전체 현실 앞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말한다.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전체가 아니라면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이제 단순한 상상의 문제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930억 광년의 구가 훨씬 더 큰 현실의 작은 일부일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그 바깥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층의 답이 존재한다. 가장 조심스러운 답부터 가장 낯선 답까지 물리학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데려간다. 가장 보수적인 가능성은 간단하다. 우주 지평선 너머에는 그저 더 많은 우주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물리 법칙, 같은 종류의 은하, 같은 별의 탄생과 죽음, 같은 우주 거미줄이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패턴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바깥 우주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다. 그곳에도 가스구름이 중력으로 붕괴해 별을 만들고 별들은 수소를 태우며 빛난다. 거대한 별들은 생의 끝에서 폭발하고 그 폭발은 탄소와 산소와 철 같은 원소를 흩뿌린다. 은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자리 잡고 암흑물질에 보이지 않는 골격 위에 은하들이 길게 이어진다. 이것은 가장 낯설지 않은 해석이다. 새로운 물리학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차원도, 다른 자연 상수도, 기괴한 평행 우주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미 관측한 우주가 충분히 큰 규모에서 균질하고 등방적이라면 그 특성이 지평선 너머에서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사이에 우주가 갑자기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있을까? 실제 우주가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10의 23제곱배 더 크다면 그곳에는 그만큼 더 많은 은하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더 많은 별, 더 많은 행성, 더 많은 성간먼지, 더 많은 블랙홀, 더 많은 초신성의 잔해가 있을 것이다. 숫자는 다시 인간의 직관을 벗어난다. 우리가 아는 관측 가능한 우주만 해도 이미 2조 개의 은하와 셀 수 없는 별들을 품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실제 전체의 작은 조각이라면 바깥 우주에는 인간이 남은 우주의 수명 내내 세워도 끝낼 수 없는 수의 세계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해변의 모래알보다 많은 별들이 또 그보다 더 많은 행성들이 어둠 속에서 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단순해 보이는 그림은 곧 기묘한 결론을 낳는다. 만약 우주가 충분히 크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어딘가에서 일어난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된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차갑고 건조한 수학의 결과다. 공간이 무한하고 가능한 물질 배열이 유한하다면 배열은 반드시 반복된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유한한 크기를 가진다. 그 안에는 대략 10의 80제곱개에 가까운 입자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여전히 유한하다. 그리고 유한한 수의 입자를 유한한 부피 안에 배열하는 방식 역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더라도 결국 유한하다. 가능한 구성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 구성들이 놓일 공간이 무한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능한 모든 배열은 어딘가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별의 배열, 행성의 배열, 대기의 흐름, 생명체의 진화, 문명의 역사, 한 사람의 뇌 속 전기적 패턴까지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구성이라면 무한한 공간 속 어디선가 다시 나타난다. 이 결론을 끝까지 밀고 가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진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어딘가에는 또 다른 지구가 있을 수 있다.
같은 태양계, 같은 대륙, 같은 바다, 같은 도시, 같은 방,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당신이 있을 수 있다. 그 복사본은 단지 비슷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 원자 하나하나의 위치까지, 뇌 속 신경활동의 패턴까지 완전히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복사본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을 수 있다. 무한한 우주에서는 동일한 순간도 무한히 반복된다. 우리가 유일하다고 느끼는 이 순간조차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 어딘가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물론 모든 복사본이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세계에서는 당신이 어제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다. 어떤 세계에서는 수십 년 전 하나의 우주선 입자가 DNA의 한 염기를 다르게 만들었고 그 작은 차이가 전혀 다른 삶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어떤 세계에서는 역사가 수백 년 전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때로는 1단계 다중우주라고 부른다. 이것은 별도의 우주들이 거품처럼 떨어져 있는 그림이 아니다. 하나의 무한한 우주 안에서 같은 물리법칙 아래 가능한 배열들이 반복되는 그림이다. 그것은 가장 보수적인 다중우주다. 그런데도 그 결론은 인간의 자기 감각을 깊이 흔든다. 이 그림에서 우리와 동일한 복사본까지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멀다. 어떤 추정은 원자 수준까지 동일한 가장 가까운 복사본이 10의 10에 29제곱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천문학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거리다. 그러나 무한한 우주 안에서는 그 거리조차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가장 낯설지 않은 가능성이다. 여기까지는 물리법칙이 동일하다. 우주는 단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복될 뿐이다. 더 깊은 이론들은 바깥에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물리법칙 자체가 다른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우주는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진 수많은 무대들의 집합이 된다. 그 가능성은 영원한 인플레이션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인플레이션 장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붕괴하지 않는다면 어떤 영역에서는 팽창이 멈추고 뜨거운 빅뱅과 같은 상태가 시작된다. 그곳이 우리와 같은 포켓 우주가 된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 그 공간은 계속 폭발적으로 커지며 다시 새로운 포켓 우주들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전체 현실은 끝없이 부풀어 오르는 거품 바다와 비슷해진다. 우리는 그 바닷속 하나의 거품 안에 살고 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빅뱅이 모든 것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더 큰 관점에서는 하나의 거품이 생겨난 사건일 수 있다. 다른 거품들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계속 생겨난다. 이 포켓 우주들이 모두 우리와 같을 필요는 없다.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방식이다. 어떤 장이 어떻게 붕괴하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 어떤 입자가 존재하고 어떤 힘이 작동하며 자연 상수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기본이라고 여기는 물리법칙이 사실은 더 깊은 구조가 취한 하나의 상태일 수 있는 것이다. 물을 떠올려보자. 같은 H2O 분자라도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얼음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분자는 같지만 배열 방식이 다르면 성질도 달라진다. 이와 비슷하게 우주의 근본적인 양자장들도 여러 방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 각각의 굳어짐은 서로 다른 물리법칙을 가진 우주를 만든다. 우리 포켓 우주에서는 전자와 쿼크와 광자가 존재한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작동한다. 빛의 속도, 플랑크 상수, 전자의 질량, 중력의 세기 같은 값들이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다른 포켓 우주에서는 이 값들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우주에서는 전자가 조금 더 무거울 수 있다. 어떤 우주에서는 중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그런 우주는 우리와 비슷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별과 은하가 존재하고 행성이 만들어지며 어쩌면 생명도 태어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천문학과 화학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우주들은 훨씬 더 급진적으로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입자들이 기본 구성원이 되고 우리 우주에는 없는 힘이 물질을 묶을 수 있다.
공간과 시간의 성질조차 다를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안정된 원자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곳에서는 별이 생겨나지 않으며 어떤 곳에서는 우주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붕괴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가능한 물리법칙은 복잡성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강한 핵력이 조금만 약해도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러면 탄소도 산소도 없고 우리가 아는 형태의 화학도 없다. 중력이 조금만 강하면 별들은 너무 빠르게 연료를 태워버리고 생명이 진화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중력이 너무 약하면 물질이 충분히 모여 별을 만들지 못할 수 있다. 우주 상수가 너무 크면 은하가 생기기 전에 공간이 너무 빠르게 팽창해버릴 수 있다. 물리 상수들은 생명과 구조의 가능성에 대해 놀라울 만큼 민감하다. 우리 우주는 이 위험한 범위 안에서 기묘하게 안정된 위치에 있다. 다중우주가 제안하는 설명은 차갑다. 우주가 우리를 위해 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서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수한 포켓 우주가 있고 그중 대부분은 아무 관측자도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아주 드문 일부 우주는 별과 원자와 복잡한 화학을 허락한다. 우리는 바로 그런 우주 안에서 눈을 뜬 존재다. 이것은 인류 중심적 위안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우리는 우주의 목적이 아니라 가능한 조건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하나의 결과일 수 있다. 우리 우주의 물리 법칙이 특별해 보이는 것은 그 법칙이 특별히 선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법칙 없이는 그것을 바라볼 존재가 생길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의 그림에서 포켓 우주들 사이에는 영원히 팽창하는 공간이 놓여 있다. 그것은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아니다. 그 영역은 빛보다 빠르게 늘어나며 어떤 신호도 건널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두 우주를 갈라놓는다. 인과성 자체가 그 사이를 이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포켓 우주들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원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섬과 같다. 우리는 그곳으로 여행할 수 없고 메시지를 보낼 수 없고 망원경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다. 그들은 같은 전체 구조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외부로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 과학의 경계에서 논쟁을 일으킨다. 관측할 수 없는 것을 과학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어떤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가 검증 불가능한 형이상학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우리가 이미 신뢰하는 이론들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면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현대 물리학은 자주 이런 위치에 선다. 방정식은 눈이 닿지 않는 곳을 가리킨다. 관측은 그 방정식의 일부를 지지하지만 가장 대담한 결론까지 확인하지는 못한다. 다중우주는 바로 그런 영역에 있다.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이론들 중 일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암시한다. 만약 그 바깥에 단지 더 많은 우주만 있다면 우리는 무한한 반복 속에 산다. 만약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옳다면 우리는 무한히 태어나는 포켓 우주들 중 하나에 산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전체의 중심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특별한 장소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빛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이다. 그 작은 영역 안에서도 우리는 이미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암흑 물질의 정체를 모른다.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른다. 블랙홀 내부에서 정보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완전히 모른다. 그런데 그 바깥에는 어쩌면 같은 법칙이 끝없이 반복되는 공간이 있고 더 멀리에는 전혀 다른 법칙의 우주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우주의 바깥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지식의 경계를 묻는 일이다. 빛이 멈추는 곳에서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커진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수학으로 더듬고 닿지 못하는 것을 이론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다. 우주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언제나 더 컸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바깥은 텅 빈 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곳에는 더 많은 은하가 있을 수 있다. 더 많은 별과 행성, 더 많은 역사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우리가 물리법칙이라고 부르는 것과
전혀 다른 규칙이 작동하는 현실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모두가 침묵 속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우주는 그 거대한 어둠 속에서 잠깐 빛나는 작은 거품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생각은 두렵지만 동시에 깊은 겸손을 준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모든 것은 하나의 지평선 안에 갇혀 있다. 그러나 지평선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초대장이다.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사유를 밀어붙이라는 우주가 남긴 가장 오래되고 차가운 초대장이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암시하는 다중우주는 하나의 길일 뿐이다. 현대 물리학은 또 다른 방향에서도 비슷하게 낯선 결론에 도달한다. 그 길의 중심에는 끈 이론이 있다. 끈 이론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나의 틀 안에서 결합하려는 가장 야심찬 시도 중 하나다. 그것은 입자와 힘, 그리고 시공간의 구조를 더 깊은 수준에서 다시 묻는다. 끈 이론에 따르면 현실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점 같은 입자가 아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끈이다. 이 끈들은 약 10의 마이너스 35m 정도의 길이를 가진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실험으로 직접 탐지할 수 있는 어떤 규모보다도 훨씬 작다. 원자도, 원자핵도, 쿼크도 그에 비하면 거대한 구조처럼 보일 것이다. 이 끈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동한다. 그리고 그 진동의 패턴이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것을 만든다. 어떤 진동은 전자로 나타나고 어떤 진동은 쿼크로 나타난다. 또 다른 진동은 광자나 중력자의 성질을 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의 입자들은 서로 다른 재료가 아니라 같은 근본적 끈이 연주하는 서로 다른 음표다. 이 생각은 아름답다. 하나의 근본적 대상이 다양한 진동을 통해 모든 입자와 힘을 낳는다는 그림은 물리학자들에게 강한 매력을 주었다. 그러나 끈 이론은 동시에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유일한 우주를 예측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가능한 우주들을 허용한다. 끈 이론이 수학적으로 일관되려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공간 차원만으로는 부족하다. 길이, 너비, 높이 외에 6개 또는 7개의 추가 공간 차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차원들이 극도로 작은 규모에서 말려 있거나 우리의 감각과 실험 장비가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숨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핵심은 그 추가 차원들이 말리는 방식이다. 그것들은 하나의 형태로만 접히지 않는다. 수학은 수많은 가능한 모양을 허용한다. 아주 작은 차원들이 어떤 기하학적 구조로 접혀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드러나는 세 차원의 물리법칙이 달라진다. 입자의 종류, 힘의 세기, 자연상수의 값이 그 숨겨진 형태에 의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근본이라고 여기는 물리법칙은 더 높은 차원의 기하학이 남긴 그림자일 수 있다. 전자의 질량, 중력의 강도, 우주상수, 핵력의 세기 같은 값들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추가 차원이 어떤 방식으로 압축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가능한 우주의 수는 곧 가능한 기하학의 수가 된다. 끈 이론에서 가능한 구성의 수는 흔히 10의 500제곱 정도로 이야기된다. 1 뒤에 0이 500개 붙는 수다. 이 수를 완전히 써내려가는 일조차 인간적 시간 감각을 벗어난다. 관측 가능한 우주 안의 모든 원자가 하나씩 가능한 우주를 저장한다고 해도 그 수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 거대한 가능성의 집합을 끈 풍경 혹은 스트링 랜드스케이프라고 부른다. 그것은 하나의 물리법칙이 아니라 물리법칙들의 지형이다. 그 지형의 각 지점은 하나의 가능한 우주를 뜻한다. 어떤 지점에서는 별이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지점에서는 원자조차 안정되지 못한다. 어떤 지점에서는 은하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찢겨나가고 어떤 지점에서는 생명을 허락하는 화학이 가능해진다. 이 풍경은 미세 조종 문제와 깊이 연결된다. 우리 우주의 자연상수들은 이상할 만큼 생명에 적합한 범위에 놓여 있다.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별들은 너무 빠르게 불타 사라졌을 수 있다. 강한 핵력이 조금만 약했다면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되지 못했을 수 있다. 우주상수가 훨씬 컸다면
은하가 생기기도 전에 공간이 너무 빠르게 팽창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질문을 불러왔다. 왜 하필 이런 값인가? 왜 중력은 이 정도로 약하고 전자는 이 질량을 가지며 진공에너지는 이렇게 작은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설계의 흔적으로 본다. 의식 있는 존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우주가 정교하게 맞춰졌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다중우주는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만약 10의 500제곱에 가까운 가능한 우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대부분은 생명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중 극히 작은 비율만 생명을 허락해도 그 수는 여전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관측자는 오직 관측자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서만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이 인류 원리다. 인류 원리는 우주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우주들을 관측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한다. 수많은 실패한 우주, 침묵하는 우주, 별도 원자도 생명도 없는 우주들 사이에서 우리는 우연히 복잡성을 허락한 영역 안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끈이론과 인플레이션만이 다중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검증이 잘 된 물리 이론인 양자역학도 현실에 대해 훨씬 더 급진적인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양자역학은 과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이론 중 하나다. 그 예측은 수많은 실험에서 놀라운 정밀도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는 현실의 모습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측정되기 전까지 하나의 정해진 상태에 있지 않다. 전자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위치의 조합인 중첩 상태에 있다. 파동함수는 그 가능성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전자는 하나의 작은 공처럼 특정한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정식이 허용하는 모든 가능성 위에 퍼져 있다. 우리가 측정하면 상황은 바뀐다. 전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구체적인 결과를 얻는다. 전자는 여기 있다, 저기 있지 않다. 가능성의 파동은 하나의 실제 사건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표현으로는 파동함수가 붕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이 이 붕괴를 일으키는가? 왜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만 현실이 되는가? 이것이 측정 문제다. 양자역학의 가장 깊은 미해결 문제 중 하나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물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해왔다. 관측자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가? 의식이 필요한가? 측정장치와 환경의 상호작용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애초에 붕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가? 1957년 휴 에버렛은 대담한 해석을 제안했다. 붕괴는 없다는 것이다. 가능성 중 하나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실제로 일어난다. 단지 서로 다른 가지에서 일어날 뿐이다. 양자 사건이 여러 결과를 가질 수 있을 때 우주는 그 결과들의 수만큼 갈라진다. 각 가지 안의 관측자는 자신이 본 하나의 결과만을 현실로 경험한다. 이것이 다세계 해석이다. 이 해석이 옳다면 다중우주는 먼 우주 지평선 너머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고 있다. 우리 몸의 모든 원자, 뇌 속의 모든 양자 과정, 주변 공기의 모든 미세한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가지를 만든다. 현실은 정지된 하나의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기하는 거대한 나무가 된다. 이 다세계의 가지들은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다. 탈동조화 과정 때문에 각 가지는 독립적인 고전적 현실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다른 가지에 자신을 볼 수 없다. 그곳에서 다른 선택을 한 나, 다른 사고를 겪은 나, 다른 역사를 살아가는 나가 있다고 해도 그 가지는 우리에게 닿지 않는다. 그러나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그 가지들도 똑같이 실제다. 이 그림은 인간의 정체성을 뒤흔든다. 어느 아침 왼쪽 길 대신 오른쪽 길을 택한 세계가 있을 수 있다. 어제 대화에서 다른 말을 한 세계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방사성 원자가 다른 순간에 붕괴해 그 뒤의 역사 전체가 달라진 세계가 있을 수 있다. 양자역학이 허용하는 모든 가능성은 어느 가지에서든 실현된다. 물론 이것은 증명된 결론이 아니다. 다세계 해석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모든 물리학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불필요하게 많은 현실을 도입한다고 비판한다. 다른 이들은 파동함수의 붕괴를 따로 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순하고 자연스럽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중우주 개념들이 아무 근거 없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은 우주론의 방정식에서 나온다. 끈 풍경은 끈 이론의 수학 구조에서 나온다. 다세계 해석은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길에서 출발했지만 모두 현실이 하나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방향을 가리킨다. 이제 전혀 다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우주 지평선 너머에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은 없는가? 우주가 유한하고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 구조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가능성도 논리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즉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끝이 있다면 그 끝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경계에 도달했다고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벽이 있는가? 벽이 있다면 벽의 반대편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 아무것도 없음은 어디에 있는가? 공간이 더 이어진다면 그곳은 이미 우주의 일부가 아닌가? 진정한 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 우리의 정신은 모든 경계의 바깥을 묻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문제를 우아하게 피하는 방법이 있다. 우주가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상 언어에서는 모순처럼 들린다. 그러나 기하학은 그런 구조를 허용한다. 구의 표면을 생각해보라. 표면의 넓이는 유한하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표면에는 끝이 없다. 어느 방향으로 걸어도 가장자리에 도달하지 않는다. 구의 표면 위를 계속 걷는다면 언젠가 출발점으로 돌아올 뿐이다. 경계는 없지만 전체 면적은 유한하다. 우주도 더 높은 차원에서 이와 비슷할 수 있다. 3차원 공간 자체가 휘어져 자기 자신으로 닫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멀리 직선으로 이동하면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구조일 수 있다. 그런 우주에는 끝이 없다. 벽도 없다. 바깥을 묻는 지점도 없다. 그러나 전체 부피는 유한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 맞지 않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하학에서는 가능한 사고다. 문제는 현재 관측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은하 분포의 측정은 우리 우주가 매우 평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매우 평평하다는 것이 완전히 무한하다는 뜻은 아니다. 지구의 표면도 우리가 서 있는 작은 영역에서는 평평해 보인다. 공률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우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영역은 전체의 극히 작은 부분이고 전체 우주는 훨씬 더 큰 규모에서 부드럽게 휘어 자기 자신으로 닫혀 있을지도 모른다. 더 낯선 가능성은 우리 우주가 더 높은 차원의 현실 속에 박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공간 차원과 하나의 시간 차원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끈이론의 일부 변형이나 브레인 우주론은 우리 우주를 3차원 막, 즉 브레인으로 본다. 이 브레인은 더 높은 차원의 공간, 벌크 속에 떠 있을 수 있다. 종이 한 장을 방 안에 띄워 놓았다고 상상해보라. 종이 위의 존재들은 두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들은 길이와 너비를 알지만 위아래 방향을 모른다. 종이 바깥의 방 전체는 그들에게 감각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큰 차원의 공간 안에 놓여 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 우리는 3차원 브레인 위에 갇혀 있고 그 밖의 벌크를 인식하지 못한다. 다른 브레인들이 같은 벌크 안에 존재할 수 있다. 그것들은 추가 차원의 방향으로 아주 가까운 곳, 어쩌면 밀리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닿을 수 없다. 빛과 물질은 우리 브레인에 묶여 있을 수 있다. 광자는 브레인 위를 따라 이동하고 전자와 양성자도 그 위에 갇힌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브레인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그러나 어떤 이론에서는 중력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중력은 벌크로 새어나갈 수 있고 다른 브레인의 영향이 우리 우주에 미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직 추측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 바깥이라는 질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바깥은
단순히 더 먼 공간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방향일 수 있다. 우리의 모든 망원경이 아무리 멀리 보아도 결코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 숨겨진 차원일 수 있다. 결국 우주의 경계에 대한 질문은 여러 형태로 갈라진다. 우주는 무한히 이어질 수 있다.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을 수 있다. 더 높은 차원의 벌크 속 브레인일 수 있다. 혹은 무수한 양자가지와 포켓, 우주와 끈 풍경 속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다. 어느 답도 단순하지 않다. 어느 답도 우리의 직관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하나의 사실을 되풀이한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허락된 부분이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전체 현실의 얼굴이 아니라 그 얼굴의 작은 조각이다. 그리고 그 조각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체를 추론하려 한다. 이것이 현대 우주론의 가장 차갑고도 아름다운 모험이다. 빅뱅은 오랫동안 모든 것의 시작처럼 설명되어 왔다.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가 약 138억 년 전 하나의 뜨거운 상태에서 함께 시작되었다는 그림이다. 이 관점에서는 빅뱅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 시간이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그 이전을 묻는 것은 북극보다 더 북쪽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비슷해진다. 그러나 현대 우주론은 이 단순한 그림을 조심스럽게 흔든다. 빅뱅은 절대적 시작이 아니라 우리 우주가 뜨겁고 조밀한 상태로 들어선 사건일 수 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빅뱅이 전체 존재의 첫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큰 인플레이션의 바닷속에서 하나의 포켓 우주가 태어난 순간에 가깝다. 그렇다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 질문에 확정된 답은 없다. 그러나 가능한 그림들은 존재한다. 우리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도 다른 포켓 우주들이 태어나고 있었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뒤로도 앞으로도 계속되는 더 깊은 배경이었을 수 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 우주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더 큰 구조의 시간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론에서는 우주가 반복된다고 본다. 팽창과 수축, 탄생과 붕괴가 끝없이 이어지는 순환적 우주다. 우리의 빅뱅은 절대적 창조가 아니라 이전 우주의 끝에서 넘어온 새로운 국면일 수 있다. 또 다른 이론에서는 두 브레인이 더 높은 차원의 벌크 속에서 충돌하면서 빅뱅과 같은 사건을 만들었다고 상상한다. 이 모든 모형은 아직 확정된 과학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 가지를 보여준다. 빅뱅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무에서 모든 것이 갑자기 생겨난 순간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것은 현재의 물리법칙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뜨겁고 밀도 높은 초기 상태일 뿐일 수 있다. 그 이전 혹은 그 바깥에 대해서는 아직 침묵이 남아있다. 그 침묵의 가장 깊은 곳에는 더 거대한 질문이 있다. 모든 가능한 우주들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 영원한 인플레이션의 포켓, 우주들 넘어, 끈 이론의 10의 500제곱 풍경 넘어, 양자역학의 무수한 가지들 넘어, 브레인과 벌크의 모든 구조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여기서 물리학은 점점 철학에 가까워진다. 방정식은 어느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가지만 모든 곳으로 데려가지는 못한다. 관측은 더 좁은 곳에서 멈춘다. 우주 지평선은 빛을 막고 플랑크 시대는 이론을 막으며 다중우주는 검증 가능성의 경계를 흔든다. 우리는 수학을 통해 보이지 않는 구조를 추론하지만 그 수학이 가리키는 전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는다. 어떤 사상가들은 모든 물리적 현실의 바깥에 순수한 수학이 있다고 말한다. 수학적 구조들은 시간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어떤 우주가 담아주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삼각형의 정리, 소수의 무한성, 기하학의 가능성은 특정한 별이나 은하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마치 존재의 더 깊은 층에서 이미 성립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가능한 모든 물리적 우주는 어떤 수학적 구조의 실현일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의식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수학적 패턴이고 다른 우주들은 다른 방정식과 구조의 세계일 수 있다. 현실은 물질이 먼저이고 수학이 그 설명이라는 통념을 뒤집는다.
어쩌면 수학이 먼저이고 물질은 그 안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은 더 차갑다. 모든 것의 바깥에는 진정한 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라는 말은 생각보다 어렵다. 빈 공간은 무가 아니다. 진공도 무가 아니다. 양자역학의 진공은 끊임없이 요동하고 장과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진정한 무는 공간도 시간도 법칙도 가능성도 없는 상태를 뜻한다. 그런 무는 과연 가능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생겨날 가능성조차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왜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라이프니츠 이후로 철학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남아있다. 어쩌면 무는 불안정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완전한 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존재는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은 아직 과학이라기보다 철학에 가깝다. 그러나 우주론의 끝에서는 언제나 이런 문장들이 나타난다. 우리가 물리학으로 가장 멀리 갈수록 질문은 더 단순하고 더 근본적인 형태로 돌아온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있는가? 왜 법칙이 있는가? 왜 이 법칙인가? 왜 의식은 이 우주 안에서 눈을 떴는가?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몇 가지는 말할 수 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전체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우주의 팽창, 빛의 속도, 시간의 유한성이 함께 만든 시야의 구다. 그 너머에는 거의 확실히 더 많은 공간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은하, 더 많은 별, 더 많은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 혹은 더 깊은 수준에선 훨씬 낯선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포켓 우주들, 끈 풍경 속 서로 다른 차원의 기하학이 낳은 현실들, 양자역학의 가지마다 갈라진 세계들, 더 높은 차원의 벌크 속에서 나란히 떠있는 브레인들, 혹은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구조들, 이 모든 것은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이렇게 암시한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전체 현실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우주의 지평선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관측의 끝이다. 우리의 망원경은 그곳에서 멈추지만 수학과 사유는 그 너머를 향해 계속 뻗어간다. 이제 이 거대한 스케일 앞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의 행성 위에 사는 짧은 생물이다. 그 행성은 평범한 별 주위를 돈다. 그 별은 평범한 은하의 한 나선팔에 묻혀 있다. 그 은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 안의 2족의 은하 중 하나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 자체가 전체의 거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 사실은 처음에는 인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전쟁, 사랑, 꿈, 두려움, 문명, 언어, 예술, 죽음은 우주의 규모 앞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천 년의 역사는 은하의 나이에 비하면 찰나이고 은하의 나이는 가능한 전체 우주의 크기 앞에서 다시 먼지처럼 작아진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음 속에 다른 종류의 의미가 있다. 이토록 작은 존재가 우주의 크기를 생각한다. 별가루로 만들어진 뇌가 자신을 만든 별들의 역사를 되짚는다. 행성 표면의 생명체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측정하고 블랙홀의 그림자를 촬영하며 빅뱅 이전과 우주 바깥을 묻는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중심이 아닐 수 있다. 특별히 선택된 존재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다. 그리고 질문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비추는 한 방식일지도 모른다. 원자는 별 안에서 만들어졌고 별의 잔해는 행성을 만들었으며 행성의 화학은 생명을 만들었다. 그 생명은 마침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묻는다. 이 모든 것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완전한 답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 우주 지평선 너머의 빛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다른 포켓 우주의 소식은 전달되지 않는다. 양자 가지의 다른 자신은 만날 수 없다. 브레인 너머의 벌크는 우리의 감각에서 숨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일부만을 보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만 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작은 창을 통해
전체의 윤곽을 추론한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희미한 온도 차이에서 초기 우주의 씨앗을 읽고 은하들의 분포에서 암흑물질의 뼈대를 본다. 먼 초신성의 빛에서 암흑에너지의 흔적을 찾고 중력파의 떨림에서 시공간의 숨결을 듣는다. 인간의 지식은 언제나 이렇게 자라왔다. 처음에는 지구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태양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은하수가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번 우주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컸다. 매번 중심은 사라졌고 경계는 더 멀리 밀려났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경계 앞에 서 있다. 이번 경계는 망원경을 크게 만든다고 넘을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빛과 시간, 인과성의 경계다. 하지만 그 경계가 우리를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방식의 사유를 요구한다.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닿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과학의 언어로 다룰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단지 우주 바깥을 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식의 본성을 묻는다. 관측 가능한 것과 존재하는 것의 관계를 묻는다. 증명 가능한 것과 참일 수 있는 것 사이의 긴장을 묻는다. 과학과 철학은 이 지점에서 서로 등을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어둠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본다. 바깥에 무엇이 있든 그 답은 우리의 자만심을 줄일 것이다. 더 많은 우주가 있다면 우리는 작은 조각에 살고 있다. 무한한 반복이 있다면 우리의 유일성은 흔들린다. 다른 법칙의 우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물리 법칙은 하나의 지역적 조건이 된다. 순수한 수학이 바탕이라면 물질 세계는 더 깊은 질서의 그림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답은 동시에 우리의 경이로움을 키운다. 우리가 작다는 사실은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다. 어둠이 크다는 사실은 작은 빛의 의미를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침묵하는 무한 속에서 질문 하나가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자리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있다. 모든 역사, 모든 생명, 모든 기억, 모든 문명, 모든 발견이 그 안에 있다. 그러나 그 바깥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가능성, 더 많은 현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여전히 전체에는 닿지 못할지 모른다. 우주의 바깥을 묻는 질문은 결국 끝이 없는 질문이다. 답을 하나 얻으면 그 답의 바깥을 다시 묻게 된다. 더 큰 우주가 있다면 그 바깥은 무엇인가? 다중우주가 있다면 그 전체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수학적 구조가 모든 것을 담는다면 수학은 왜 존재하는가? 질문은 마지막 문을 열 때마다 더 깊은 문을 드러낸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정직한 결론은 이것일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모른다는 말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탐구의 시작이다. 인간은 무지를 견디지 못해서 신화를 만들었고 무지를 사랑하게 되어 과학을 만들었다. 우주의 바깥에 대한 질문은 그 두 충동이 만나는 가장 깊은 지점에 놓여 있다. 지금도 우주의 먼 곳에서 출발한 빛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어떤 빛은 언젠가 우리에게 도달할 것이다. 어떤 빛은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은하는 이미 우리의 미래 관측에서 사라질 길을 걷고 있다. 우주는 자신을 조금씩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영원히 숨긴다. 그 숨겨진 영역을 우리는 바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쩌면 바깥은 따로 있는 장소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직 닿지 못한 모든 것의 이름이다. 보이지 않는 은하들, 다른 물리법칙, 양자적 가지들, 더 높은 차원, 순수한 수학, 혹은 완전한 무, 바깥은 우주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여백이다. 그 여백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다. 인류는 질문하는 쪽을 선택해왔다. 그래서 망원경을 만들었고 입자 가속기를 세웠고 방정식을 썼고 하늘의 희미한 잡음 속에서 태초의 잔광을 찾아냈다. 우리가 끝내 모든 것을 알 수 없더라도 그 방향으로
손을 뻗는 행위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우주의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마도 무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세계, 더 많은 가능성, 어쩌면 무한히 많은 현실이 서로 닿지 못한 채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 하나의 작은 구석에서 한때 별의 내부였던 원자들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어둠을 바라본다. 그 어둠은 공허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빛의 영역이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수학의 영역이다.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존재의 영역이다.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 어둠 속에 열린 작은 창이다. 그 창 너머에는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끝없음이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이유다.